안녕하세요. 구루점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네, 이제는 이제 실기 기출문제 학습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실기 기출문제는 지금 주제별로 기출문제를 이제 각각 분석을 해서 대략 30강 내외의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개 내외의 영상이 될 것 같고, 지금 첫 번째 이제 내담자 중심 상담, 직업 상담, 정신역동적 상담, 직업 상담.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대략 30강 내외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출문제들은 2010년 이후에 출제된 이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제 2000년대 문제까지도 이제 다 분석을 하면 좋은데, 뭐 그 2000년대 출제된 문제들의 상당 부분,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다루는 내용에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하셔도 이제 충분히 다 커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따라서 이제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도 이 자료도 제가 그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거기서 이제 다운 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출력을 하셔도 되고, 네, 뭐 PC나 태블릿 PC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 제가 이제 이제 블로그 링크를 해서 올려둘 건데, 이 자료를 이제 PC나 태블릿 PC로 학습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2페이지씩 보기로 설정하시면 이제 좌우 구분을 해서 보기에 편리하실 것 같고요. 이제 자료를 인쇄해서 학습하시는 분들은 인쇄 설정을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해서 한 면당 4페이지씩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제 4곳으로 1, 2, 3, 4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좌측에는 홀수 페이지, 우측에는 짝수 페이지가 이제 인쇄가 되는데, 좌측에는 문제, 홀수 페이지엔 문제만 들어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만 보고 답을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짝수 페이지에는 뭐 유사 문제, 동일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들, 그리고 답안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같이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내담자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입니다. 우선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일단 대략 실기 시험에 대해서 대략 소개를 해드리면, 보통 18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대략 18문제 정도가 나오고, 이제 출제되는 범위는 5544 정도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5544라는 거는 이제 직업 상담학이 5문제, 직업 심리학이 5문제, 직업 정보론이 4문제, 그리고 노동시장론이 4문제. 물론 이게 명확하게 뭐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뭐 영역이 반드시 이렇게 딱 부러지게 구분이 되지 않는 뭐 문제들도 있죠. 그런데 대략 구분을 해보자면 5544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 18문제 중에 이제 이 노동시장론에서 계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네, 노동시장론에서 안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직업정보론에서 한 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노동시장론에서 계산 문제 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18문제가, 네, 그러니까 대부분 18이에요. 뭐 20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네. 근데 대부분 이제 18문제로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게 문제 형태는 지금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쓰시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할 때랑은 준비 방법이 이제 완전히 달라야겠죠. 제가
필기 영상에서 필기 시험 준비 영상을 같이 공부할 때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선택지 내용을 자주 읽어보고 이 내용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정도로 얘기한 내용도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문제 보기나 내용을 통해서 그게 단서가 되거든요. 우리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에서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적었지만, 이제 실기시험 주관식을 준비할 때는 이제 결국에는 최종 목표는 결국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보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맥락에서 전반적인 그 이론이나 관련 내용의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반복을 통해서, 반복이랑 우리가 직접 써보고 말해보고 하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기억을 하고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주관식 학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막 답만 적어놓고 외우는 방식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고 반복해서 암기를 하는 방식.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억, 인지심리학에서 기억을 다루는데 장기 기억으로 가는 이제 방법이죠. 그래서 시험 전날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한 달 정도 준비를 한다고 봤을 때, 네, 최소 한 달 정도 준비를 한다고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네, 대략 이제 30강 정도니까 그날 영상들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정리, 암기를 하고 이제 계속 누적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 영상 내용을 확실히 암기를 하고, 두 번째 영상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주제 내용들 다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단기에 하려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암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또 무조건 암기하지 않아도 답안을 어느 정도 또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그렇게 외우는 거는 너무 힘든 방식이에요. 네. 가능은 하지만 너무 힘들고 이제 머리가 굉장히 괴롭죠. 네. 그 맥락, 우리 두뇌는 이제 그런 맥락 안에서 기억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자연스럽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잔소리가 많았네요. 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직업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 쓰시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3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3가지 기본 태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3가지 기본 태도가 1점씩,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이 1점씩 해서 6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들이 나오면 이렇게 채점 기준이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할 때는 가급적 좀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3가지 쓰라 그랬는데 굳이 4가지 이상 쓸 필요 없고, 또 불필요한 말을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이 지식을 뽐내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되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네, 알고 있는 내용, 정확한 내용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답안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4가지 적으라 그러면 4점이고, 보통 이제 3점에서 6점 분포로 많이 나와요, 문제가. 네, 8점인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보면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사 문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네, 같은 내용입니다. 내담자 중심 접근법 사용할 때 직업 상담사에 갖추어야 될 기본 태도 3가지. 내담자 중심 기법에서 상담자 태도 3가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자의 바람직한 태도 3가지를 쓰시오. 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이제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도 하죠. 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답안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이죠. 기본 가정이 이제 현상학적 존재라는 가정이에요. 그쵸?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이다 라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 가정이죠. 현상학적 존재라는 것이 뭐예요?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현상학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사건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 개인마다. 그 얘기죠. 주관적인 지각, 주관적인 해석이 각각 다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 현상학적 존재, 인간은 현상학적 존재다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현상학적 존재라는 기본 가정이 이제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새로운 이해,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주관적인 세계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자의 태도를 보면 일치성과 진실성, 공감적 이해,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 세 가지가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강조하는 이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세 가지가 정답인데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네, 답안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과 진솔성, 이렇게 세 가지. 일치성과 진실성, 네, 뭐 진솔성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하면은 내담자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무비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네, 이거는 인간 중심 상담의 기본적인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비지시적 상담이잖아요. 비지시적이라는 게 뭐였죠? 네, 내담자 주도적, 내담자 중심적의 의미가 비지시적이죠. 네, 오죽하면 이름이 내담자 중심 상담이겠어요. 네, 비지시적 상담이다. 그리고 관계 형성, 라포를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에 대해서 긍정적, 그리고 무비판적, 그냥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수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게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고,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 공감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공감이 뭐예요?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 네. 그게 이제 공감이고 공감적 이해죠. 그래서 공감적 이해. 그리고 일치성과 진솔성. 일치성과 진실성. 이것은 이제 상담자가 치료 관계 내에 존재하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꺼이 표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일치성이라는 것은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개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감적인 이해를 보면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되죠. 네.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제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주는 것이 공감적 이해잖아요. 네. 내담자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감정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내담자의 감정,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 네.
그래서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공감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일치성, 진실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상담자도 이런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감정. 내담자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자신의 감정. 이게 일치가 되어야 이제 올바른, 바람직한 상담자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이런 불안을 경험하는 게 불일치로 인해서 불안을 경험한다고 했어요. 실제적인 내 모습과 내가 바라는 내 모습, 그리고 타인이 보는 내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고 했으니까 상담자 역시 일치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치료관계 내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기꺼이 표현 개방하는 것. 그것이 일치성과 진실성.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우리가 가치의 조건화랑 관련이 되는 내용이에요. 가치의 조건화. 가치의 조건화 기억나시나요? 네. 가치가 조건화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가치가, 그 개인의 가치가 존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가치의 조건화죠. 조건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조건화 된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이제 가치의 조건화, 무조건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아이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 아이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자꾸 행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는 나 자신보다는 부모가 그 부여하는 그 조건이 더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의 경험, 주관적인 세계가 왜곡된다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자기 개념이 형성된다. 그게 이제 가치의 조건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조건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다, 상담자로서. 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의미를 이해를 하면은 이 이론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맥락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씩 잘 음미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네, 나중에 암기하기도 편해요. 네,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반복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상담자의 태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반복해서 하시고 암기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로저스는 내담자가 무조건 넘버원이에요. 그쵸? 인간 중심이잖아요. 내담자 중심 상담. 로저스는 내담자가 무조건 넘버원. 무조건이라는 것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죠. 그리고 무조건 공일이에요. 무조건 공일. 공감적 이해. 일치성과 진실성. 그래서 로저스는 내담자가 무조건 공일, 넘버원이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일치성과 진실성.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무조건 이거부터 외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로저스는 무조건 공일, 무조건 넘버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에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왜냐면 이 지금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하는 방식이고 뭔가 연관되는 연상작용 통해서 암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단서를 꺼내기 위한 작업이지 결국에는 이 내용을 다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복습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네, 이거는 가치의 조건화랑 이제 연결되는 이야기고, 공감적 이해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내용이죠. 비지시적, 라포 강조하는 인간 중심 상담의 특징을 떠올리시면 되고, 일치성과 진실성은 불일치로 인해 불안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인간 중심 이론에서는. 그러니까 네,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기꺼이 드러내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가정을 5가지 쓰시오. 네. 이 문제, 네, 유사 문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인간에 대한 철학적 기본 가정 5가지를 쓰시오. 네. 같은 문제죠. 자, 인간 중심 상담에서 또 출발은 현상학적 존재에서 출발을 하면 됩니다. 현상학적 존재의 의미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현상학적 존재,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개인이 대상이나 사건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는가에 따라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그러한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의미하느냐, 이 주관적인 지각, 주관적인 의미가 곧 내담자의 주관적인 세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담자가 이해를 해야지 내담자의 불일치, 또 내담자의 경험의 왜곡,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서 내담자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새롭게 이해했으면 또 내담자는 더 나은 삶, 더 발전적인,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결정권,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고 인간 중심 상담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답안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상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인간에 대한 신뢰를 이제 기초로 만들어진 이론이 이제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인간을 알려면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죠. 주관적 세계, 현상학적 존재,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죠. 주관적인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인간을 알려면, 인간을 이해하려면 주관적인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관적 세계,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지각하고 의미하는지, 그게 주관적 세계라 그랬죠. 그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은 자신에 관한 결정권,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을 기본 가정으로 해서 새로운 이해, 불일치나 왜곡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죠. 선택권, 결정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 관한 결정권,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인간은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여기 빨간 글씨는 이게 이제 지금 공부할 때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암기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을 쳐놓은 건데 그냥 내용 전체를 봐주세요. 네, 여기 독특한 존재라는 거는 고유성을 의미합니다. 유니크를 의미하거든요. 고유의 존재이다. 그래서 개개인이 이제 고유의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현상학적 존재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개인마다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 이해하는 세계가 다르잖아요. 개인마다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각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정이고요. 그 다음,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이성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다. 네, 이런 가정이 바탕으로 돼야 이러한 인간 중심 상담의 이론이 나올 수 있겠죠. 네, 인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게 기초가 되는 이론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 인간은 자기 실현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가진 존재이다. 네, 이런 잠재력이 있고 자기 실현 경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 실현을 향한 적극적인 성장력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실현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은 내용을 뜯어서 보면 네,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 현상학적 존재에서 출발해서 네, 잠재력, 선천적 잠재력, 자기실현 경향성 이 키워드 3개로 지금 다 정리가 되잖아요. 어쨌든 네. 5번은 이제 자기실현 경향성에 대한 내용이고 인간에 대한 신뢰 이거는 기본 인간중심 이론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 이 고유성과 결정권, 선택권, 주관적 생활의 초점 이것도 다 현상학적 존재와 이제 연결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음미를 하시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암기를 할 때 최종적으로 이 내용을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로저스의 인간은 주관적 선택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는 존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죠.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 네, 로저스의 인간은 주관적 선택 가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선택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가치를 지닌 독특한 존재이다. 신뢰, 인간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다. 이성적, 선하고 이성적, 신뢰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기 실현 경향성, 자기 실현 향한 적극적 성장력을 가진 존재이다. 그래서 주관적 선택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는 존재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기는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또 이런 연상을 해서 하는 암기는 최종 단계에서 활용을 해야 더 효과가 좋은 방법이고 우선은 이 내용에 대한 이해와 반복 그리고 연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4가지. 네. 그리고 여기 별표 표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별표 표시는 1개부터 5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5개로 아깝다, 5개로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제 임의로 추가로 몇 개를 더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주 자주 출제됐다는 의미가 되고요. 보통은 이제 1개에서 5개. 근데 이 별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일수록 출제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별표가 1개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을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별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다만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경우에 공부할 시간이 아주 부족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별표 개수 5개 이상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4개, 3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4가지 또 살펴볼게요. 자, 4가지인데 우선 이제 5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이 중에 4개만 쓰면 됩니다. 답안 작성하실 때는. 네. 또 이제 나의 지식을 너무 뽐내고 싶어서 근데 공부한 게 너무 아깝지 않냐 이러면서 5개를 다 적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네, 제발 그러지 말고 확실한 거 4개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5개 적는다고 해서 추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리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는 게 5가지라도 4가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사람,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선택과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라는 의미는 이제 창조성, 창의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창조적, 자발적 이런 변화와 자극을 통해서 성공을 추구한다는 의미예요. 발전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네, 창조성. 그리고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개방적이라는 의미. 개방적이라는 의미는 이런 감정,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일치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곡, 경험의 왜곡 없이 경험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 다음에 자신을 신뢰한다 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인데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신을 신뢰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택과 행동이 자유롭다라는 것은 이제 자유의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결정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르는 삶이겠죠. 그래서 선택과 행동이 자유롭다. 자유의식. 그 다음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실존적인 삶이란 의미가 무엇일까요? 실존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죠. 내가, 나의 존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매 순간에 나 자신에게 이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인 삶, 경험에 대해 개방적,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선택과 행동,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존적인 삶.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실존적인 삶. 그래서 이 5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이제 로저스의 인간은 주관적 선택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는 존재이다. 이거는 우리가 암 문제에서 본 내용이잖아요. 뭐였죠?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이었죠. 인간에 대한 가정.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의 철학적 가정. 5가지. 주관적 선택 가치를 신뢰함으로써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갖는 존재이다. 그런데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래서 창조적이고 개신선한 실존의 삶이라면 충분해. 창조적이고 개신선한 실존의 삶이라면 충분해. 이제 개신선하다는 말이 약간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면 뭐 개방적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뭐 암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면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뭐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개신선하다. 개라는 이 그 접두어를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죠. 개 좋다. 아, 개 싫다. 그래서 개신선한, 창조적이고 개신선한 실존의 삶이면 충분하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간다. 개방적, 경험에 개방적이다. 자신을 신뢰한다. 선택과 행동이 자유롭다. 실존의 삶, 실존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개신선한 실존의 삶이라면 충분해. 이것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로저스는 이 인간에 대한 철학적 가정 5가지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성 4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천천히 또 복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과 특성 요인 이론의 차이점 2가지를 쓰시오. 네, 이거는 2가지 쓰는데 4점이라고 했으니까 1가지 쓰면은 2점, 1가지 쓰면 2점, 이렇게 채점이 되겠네요. 네. 유사 문제 뭐 똑같습니다.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과 이성적 지시적 직업 상담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2가지 설명하시오. 이성적 지시적의 의미는 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특징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겠죠. 이성적이다. 네, 객관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중시하니까 이제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 지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지시적 상담이잖아요. 상담자 주도적, 지시적 상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지시적 직업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은 비지시적, 그리고 진단을 불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진단하는 것보다 개인 그 자체를 중시했잖아요. 인간 중심 상담을 기초로 나온 것이 인간 중심 직업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 상담이랑 뭐 비슷하다고 맥락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 그 자체를 중요시했어요. 인간 중심 상담의 기초는 뭐였죠? 인간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개인 그 자체를 중요시했다. 문제 진단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게 인간 중심 직업 상담입니다. 네. 그리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표준화 검사에서 출발을 했죠.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표준화 검사니까 과학적, 합리적 방법을 강조한 거죠. 그리고 이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을 하고, 네, 그런 문제를 진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크잖아요. 검사를 해석하고 그 지시적으로 하는 과정들, 네, 상담자 주도적이기 때문에 지시적인 상담이다. 네. 그리고 객관적 이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상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특성 요인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특성, 검사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내담자의 특성을 표준화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는 거죠. 그리고 요인이라는 것은 직업 성공의 요인. 그래서 개인의 특성이랑 직업 성공의 요인을 매칭시키는 것. 그게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2가지는 그렇게 막 외울 것도 없어요. 내담자 중심은 뭐예요? 가장 중심적인 특징이 뭐죠? 비지시적이라는 게 가장 특징이죠. 내담자 중심이니까 말 그대로 내담자 중심 비지시적.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하나 비교해서 쓰고,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이제 표준화 검사, 객관적 이해, 그러니까 검사를 중시하잖아요. 심리 검사. 그거에 대해서 하나 쓰면 돼요. 그럼 2가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은 내담자 중심의 비지시적인 상담인 반면,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상담자 중심의 지시적 상담이다. 됐죠? 2번, 내담자 중심의 직업 상담은 문제의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쵸? 그런데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심리 검사를 통한 진단을 중요시한다. 맞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의 키워드, 핵심, 내담자 중심에 관한 내용 하나, 그리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핵심, 표준화 검사에 관한 내용 하나 하면 2가지 되겠죠. 이거는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이 아니죠. 11페이지. 네. 이제는 정신역동적 상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신역동적 직업상담 모형을 구체화시킨 보딘의 3단계 직업상담 과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별 5개입니다. 그쵸? 그 3단계 직업과정을 쓰고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3단계 직업과정 하나, 둘, 세 개 쓰는 게 1점씩, 그리고 각각에 대한 설명을 쓰는 게 1점씩,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 뭐뭐를 쓰시오가 있고 뭐뭐를 몇 가지 쓰시오, 그리고 몇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그냥 시키는 것만 적으세요. 몇 가지 쓰시오 했는데 굳이 설명까지 쓰다가 내용이 뭔가 틀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감점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쓰시오 하면은 그냥 그 몇 가지만 적으세요. 그리고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까지 적어야겠죠.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은 문제죠. 보딘의 정신역동적 직업상담과정 3단계. 보딘, 간단히 보면 정신분석적 기반이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특성요인 이론과 인간중심 직업상담의 개념과 기법을 통합한 직업상담이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을 중시했어요. 내적 요인을. 그렇죠. 직업 선택에서 내적 요인을 강조했어요. 내담자 욕구 발달 과정을 중시했고 욕구에 따른 직업 선택을 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바로 정답 작성 가보면 1단계 탐색과 계약 설정, 1단계, 2단계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3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이 세 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탐색과 계약 설정이라는 것은 정신역동적 직업 상담이니까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이제 상담 계약,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 상담 초기에 뭘 해요? 구조화 단계에서, 그쵸? 구조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하잖아요. 뭘 설정하죠? 뭐 한계 설정, 그리고 각자의 그런 기대, 그 내담자의 기대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한 세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약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하고 상담 전략을 합의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화 단계랑 연결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략을 합의하고, 두 번째, 핵심 결정, 중대한 결정 단계입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성격 변화 등으로 확대할 것인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직업 상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더 확대할 것인지를, 이 직업 상담의 목표를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제 중대한 결정, 핵심 결정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이제 끝나는 단계죠. 초기, 중기, 후기라고 보면 후기 단계가 되겠죠.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가 자신의 자아의 명확한 인식,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 변화를 위한 노력.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딘은 탐핵변 또는 탐중변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탐색과 계약 설정, 탐색, 정신역동적 상태 탐색, 상담 전략 합의, 핵심 결정,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게 그 중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위한 노력, 내담자가 자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이해를 넓히고 거기에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단계, 이게 3단계. 그래서 탐중변, 탐핵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정신분석 상담에서 필수적인 개념인 불안의 세 가지 유형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6점이잖아요. 불안 세 가지 유형만 쓰면 3점. 거기에 설명까지 하면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신분석 이론.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과거 경험을 중시하고 자유연상, 해석 전이, 역전이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문제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 원초와 자아, 초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의 구조, 성격 구조를 보면. 그래서 원초화라는 것은
이제 무의식에 존재하는 자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무의식에 존재하는 이런 성격 구조입니다. 무의식에 존재하기 때문에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원초와는. 네, 충동, 쾌락.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은 충동, 억압된 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쾌락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원초와. 자아는 현실 원칙에 따른 의식 수준에 존재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네. 그리고 초자라는 것은 도덕 원칙.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초월적인 성격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초월했다 해서 초자, 슈퍼 에고죠. 네, 도덕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초자입니다. 그래서 불안,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불안은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이 있어요. 네, 현실 불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요 단계에서 느끼는 거예요. 자, 현실 단계에서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현실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하면은 이 무의식에 있는 원초아와 자아 간의 갈등을 얘기해요. 그리고 도덕적 불안이라고 하면 이 원초아와 초자 간의 갈등을 도덕적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무의식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무의식을 강조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뭔가 적절히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갈등이 발생하고 불안, 정신적 문제,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초아를 기준으로 해서 자아와의 갈등은 신경증적 불안, 그리고 원초아와 초자아의 갈등은 도덕적 불안, 그리고 현실에서의 그 외부 세계로부터의 위협, 이런 것으로 인한 불안은 현실 불안, 현실적 불안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의식 수준, 이거는 의식 수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현실 초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으로 가면 세 가지 불안,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 이렇게 됩니다. 현실적 불안, 외부 세계로부터 실제적인 위협을 지각함으로써 경험하는 불안. 네. 신경증적 불안, 뭐라 그랬죠? 원초아는 쾌락 원칙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쵸? 무의식 수준에 존재하는 원초아니까 충동, 쾌락, 그쵸? 쾌락 원칙을 따르는 원초아와 현실 원칙을 따르는 자아는 현실에 존재하죠. 의식 수준, 현실 원칙을 따르는 자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 이게 신경증적 불안입니다. 마지막 도덕적 불안, 도덕적 불안은 쾌락 원칙을 따르는 원초아와 초자는 도덕 원칙을 따른다 그랬어요. 자아, 슈퍼에고, 자아를 초월했다, 슈퍼에고죠. 그래서 초자아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현신도, 프로이드의 현신도는 자아 불안. 프로이드는 약간 너무 유명한, 네, 심리학에서 빠질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됐어요. 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 진짜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네, 프로이드는 이제 종교가 돼가지고 이제 현신도가 있어요. 현재 신도가 있다는 거죠. 현신도, 프로이드 종교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현신도는 자아 불안이 있어요. 네, 자아 불안. 그래서 불안에 대한 얘기고, 자아에 관한 내용이죠. 자아 원초와 초자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자아 불안. 그래서 프로이드 현신도는 자아 불안이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현신도, 네, 현신도 불안, 현신도 자아 불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정신분석적 상담은 내담자의 자각을 증진시키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방어기제의 종류를 5가지 쓰시오. 네, 방어기제 쓰는 문제 5가지니까 5가지는 그냥 쓰면 돼요. 이름만. 네, 이거를 또 나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5가지 또 설명을 굳이 썼다가, 네, 혹시 틀린 내용 나오면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5가지 쓰라면 5가지만 그냥 쓰세요. 네, 제발.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유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유사 문제. 정신분석적 상담은 어쩌저쩌저쩌 해서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방어 기제 종류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했잖아요. 그러면은 3가지 띡띡띡 쓰면 3점. 거기에 설명 하나씩 하는데 1점씩 해서 6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쓰고 설명하시오랑 그냥 몇 가지 쓰시오랑 잘 구분을 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정답 방어 기제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5가지 쓰시오도 나오고 뭐 4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3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5개를 다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방어 기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16개, 뭐 20개, 하여튼 15개 이상 되는데 우리 굳이 그걸 다 이제 할 필요는 없고 5개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억압 살펴보면 억압은 뭐예요? 이제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거죠. 용납하기 힘든 생각이나 욕망, 충동을 무의식 속으로 눌러버리는 것. 이것을 억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무의식, 그러니까 그 분노감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억압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억압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속으로 눌러버리는 것. 용납하기 힘든 생각, 욕망, 충동을 무의식으로 눌러버리는 것. 억압. 반동 형성.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을 본래의 의도와는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속담이 있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네. 미운 놈, 그러니까 무의식적 소망이나 충동,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인데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반동 형성입니다. 네. 싫어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친절한 뭐 이런 것들. 반동 형성의 방어 기제. 전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이제 displacement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 하는 것. 네. 회사에서 굉장히 짜증나고 열받았는데 집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것. 이런 걸 말하죠. 자신이 어떤 대상에게 느낀 감정을 덜 위협적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게 그러니까 위치를 옮긴다는 거잖아요. 나의 감정의 위치를, 화가 나는 거를 아니 거기 당사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거. 전치. 그 다음 투사는 뭐라 그랬죠? 프로젝션이라 그랬잖아요. 프로젝터 생각하면 되죠. 네. 우리가 영화 볼 때 프로젝터를 통해서 벽에다가 아니면 화면에다가 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쏘는 거예요. 프로젝터처럼. 네. 그래서 저 화면, 나의 감정을 쏜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 내 감정을 지각하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내가 화났는데 상대방한테 야, 너 화났잖아. 왜 화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돌리는 거죠. 그게 투사. 부정. 감당하기 어려운 욕구나 충동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것. 부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아, 나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어디 뭐 다녀올 거야. 이런 반응들. 네, 그게 이제 부정의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5가지 아니면 뭐 3가지를 적고 그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뭐 4가지일 수도 있고요. 이 정도는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방어는 방어 기제죠. 방어는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부에서 한다. 네, 반동 전투부에서 방어를 해요.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부. 네, 억 하면은 억압이죠. 억소리 나는 반동 형성. 전치, 투사, 부정, 부인. 네, 그래서 방어는 억소리 나는 반동 전투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내담자 중심 상담, 직업 상담이랑 정신분석적, 정신역동적 상담, 직업 상담, 출제 문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필기 시험을 보실 때, 준비를 하실 때 뭐 개개인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는지 제각각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기본 배경 지식이 각각 다를 거란 말이죠. 또 필기 시험을 끝나고 뭐 많이들 또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내용을.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최대한 차근차근 제가 같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을 전혀 기억이 안 나시더라도 이 영상 따라서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네, 반복하시고 실제 그 문제만 보고 연습 직접 적어보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말하면서 실제로 써보고, 보고 읽고 쓰고, 그게 다 계속 같이 연습이 돼야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뭐 공부할 내용이 사실 뭐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 제가 주제별로 정리된 내용들 따라서 차근차근 누적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 네, 6주면은 충분합니다. 6주의 시간이면 너무 충분하고, 네, 뭐 개인에 따라서 정말 이게 공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다면 뭐 4주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2주 안에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빨리 뭐 시험을 합격을 해야겠다 이것보다도 그냥 차근차근, 또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또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또 상담 관련해서 다 기초가 되는 지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합격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빨리 되는 게 있으면 또 느리게 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뭐 계속 같이, 네, 여러분들 보면서 같이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에도 우리들 가까이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감사합니다.